디펜소르 스트라 컴플레토. 김민재는 슈퍼 컴플리트 디펜더다? 이런 극찬.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 활약한 나폴리와 볼로냐의 경기 현지 평가, 현지 평점 봅니다. 이 경기는 17일 오전 세리에 10라운드였고요. 나폴리가 볼로냐의 3대2 신승을 거둔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를 보면요, 볼로냐의 지르크제이가 선취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폴리의 주앙 제주스, 로사노의 연속골로 나폴리가 역전합니다. 그리고 바로우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지만 오시멘, 나폴리의 주전 공격수죠. 이 오시멘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나폴리가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2 하위권 팀을 상대로 한 골차,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제가 이제 입중계를 하고 있는 중계창에도 포르자 게임, 아니면 이탈리아어로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 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런 류의 채팅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컨셉일 수도 있는, 컨셉을 잡은 어떤 국내분의 채팅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탈리아 사람의 채팅이라 친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서도 워낙 높다 보니까 김민재에 대한 한국에서는 유튜브까지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 나폴리 현지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늘 체감을 할 수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면서 비록 팀이 2실점을 했지만 상대 공격수 지르크제이를 봉쇄하는 등의 좋은 활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현지 평점 보죠.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좀 평어가 없고 촌평이 없고 평점만 달랑 내놓는 곳이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소에 고평가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민재 7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입니다. 2실점을 했는데도 김민재가 7점 받았습니다. 보시면 제주스와 스팔레티 감독이 7.5로 팀 내 최고예요. 제주스는 김민재와 함께 수비의 중심이었으면서 골을 넣었죠. 이 점까지 감안돼서 0.5가 더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스가 수비적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했어도 좀 수비적에서 점수가 좀 깎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네요. 김민재와 함께 크바라첼리아, 로사노, 오시멘이 다 7점인데 로사노와 오시멘은 득점을 했고요. 크바라첼리아는 어시스트를 했을 뿐 아니라 공격 전반적으로 다 풀어줬어요. 득점이면 득점, 패스면 패스, 정말 명활약했거든요. 이런 선수와 센터백이 같은 평점이라는 거, 공격 포인트 없는 김민재가 같은 평점이라는 거, 역시나 김민재의 위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돈벨레가 6.5로 상당히 높은 평가 받았고요. 그 밑에 5.5와 4.5를 받은 선수들도 있다는 게 평소 나폴리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칼초메르카토입니다. 칼초메르카토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에게 비교적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매체에 속합니다. 김민재는 6점을 받았어요.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보죠. 김민재의 전진성은 거의 매번 효과적이다. 다만 지르크제이가 선제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김민재는 물론 지키는 수비가 아니고 상대 공격수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서 압박하는 수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1대1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상대가 롱볼을 받으면서 공격수에게 크게 때리면 김민재는 물러나서 지키면서 동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접 빼앗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르크제이를 상대로 그런 수비가 정말로 거의 다 통했어요. 거의 잡아먹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초반에 완벽했는데 나중에 지르크제이가 김민재께서 좀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팀 플레이로 보려는 공격을 하게 되면서는 김민재가 맨투맨 수비라는 게 아니니까 지르크제이에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김민재 없는 곳에서 골도 넣고 좋은 플레이도 한두 번 보여줬어요. 그 점을 이 평가는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르크제이가 선제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김민재가 막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당연한 거죠. 이건 김민재가 놓쳤다가 아니고 원래 팀 수비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칼초메르카토에서는 로사나와 오시멘에게 공동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김민재와 제주스는 나란히 6점. 제주스는 골을 넣었는데도 김민재와 같은 6점이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또 그 밑에 라스파도리와 메레트 역시 하위권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폴리 지역지 중에 하나인 투토 나폴리인데요. 투토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6.5로 준수한 상당히 높은 편인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재밌어요. 신체 조건의 활용, 전진성, 정확한 타이밍의 후퇴, 상대 공격수를 질식시키는 압박, 여기에 헤딩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 컴플리트 디펜더다.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거고요. 이탈리아어로는 저기 위에 있죠? 썸네일에서 보셨나요? 디펜소르 스트라 컴플레토. 그러니까 슈퍼 컴플리트한 디펜소르다. 영어로 치면 슈퍼 컴플리트 디펜더. 즉 그냥 완벽한 수비수를 넘어서 슈퍼 완벽한 수비수다라는 얘기죠.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실점을 한 경기인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 모든 장점을 다 보여준 한편의 글과 같은 그런 경기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이 말 그대로죠. 김민재에 대한 정확한 평가긴 합니다. 김민재는 우월한 스피드와 키를 또 덩치를 활용할 줄 알고요. 전진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러나 지킨 수비수들보다는 조금 더 팀플레이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물러나서 지킬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가서 특히 이제 상대 스루 패스를 찔렀을 때 상대 공격수를 달리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또 상대 공격수를 지시키는 압박 수비 그리고 뭐 빌드업 가담 헤딩 경합 모든 면에서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세리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하기에 뭐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점을 뭐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꼽았을 뿐인 뭐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투터나폴리에서는 공격의 중심으로서 정말 많은 명장면 보여준 크바라첼리아가 팀 내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그 뒤에 제주스, 은돔벨레, 로사노, 오시멘 등이 있고 김민재는 조금 더 낮은 6.5입니다. 칼투나폴리 24입니다. 역시 지역지인데요. 6.5를 줬어요. 이 매체가 제 기억으로는 김민재에게 대체로 좀 후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6.5는 또 기분 좋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보죠. 지르크제이를 마크할 때 집중력이 높았다. 공중볼에 늘 반응했고 빌드업에 참여했고 볼로냐의 내준 실점 장면에서 심각한 실수는 없었다. 심플하게 플레이했다. 뭐 좋은 평가고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볼로냐에 2골을 내줬는데 김민재가 지르크제이를 마크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득점으로 이어진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팀플레이, 볼로냐가 팀플레이를 할 때 특히 동료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안 해줬을 때 그럴 때 첫 실점이 나왔죠. 볼로냐의 컵백 공격에서 지르크제이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점은 상대 공격수 바로우의 중거리 슛을 메레트가 막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김민재의 책임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축구 팬들께서 나폴리가 요즘 실점이 많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민재 책임이 없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매체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해 줬네요. 김민재의 책임은 이 실점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실점을 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센터백 평점이 대체로 높은 걸 볼 수 있죠. 주앙 제주스는 골까지 넣었으니까 뭐 일부 매체에서는 최우수 선수로 꼽았다 쳐도 김민재가 뭐 상위권이라는 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는 이제 이 실점이 수비 불안 때문이라기보다 압박 부족 때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폴리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팀이고 전체의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 팀입니다. 포메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면서도 계속 모든 선수가 팀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붕괴됐을 때 두 개의 실점이 나왔다고 아마 감독도 보는 것 같고요. 현지 매체도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팀 플레이 때문에 위기가 생겨서 이 실점을 한 것이다. 오히려 센터백들은 더 많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잘 넘겨주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경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보통 평점이 낮은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 경기는 여러 명 있었어요. 뭐 특히 메레트 그리고 이제 라스파도리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팀에서 치명적인 실수라는 선수가 그동안 잘 없었지만 이번엔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 평점이 크게 깎였습니다. 특히나 최전방과 최후방에 있는 선수는 결국 결정력과 방어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레트 골키퍼의 경우에는 바로우의 슛을 막을 수 있는 코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맞고 들어가는 그런 실점을 통해서 뭐 약간 불안한 모습 한번 보여줬어요. 여기서 뭐 골키퍼는 어쩔 수 없죠. 선방을 하면 조금씩 오르지만 큰 실수로 실점을 하면 확 떨어지는 게 골키퍼 평점이거든요. 그래서 메레트가 확 떨어져서 거의 뭐 5, 4.5 이런 낮은 평점이 됐고요. 라스파도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득점 기회가 좀 있었는데 마무리 거의 못했죠. 이 점에 대해서 낮은 평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나폴리 특유의 경기 운영이 잘 됐다면 이 실점을 했어도 뭐 라스파도리나 메레트나 빌드업 관여도가 높았다. 뭐 팀플레이를 잘했다. 이런 쪽으로 성적이 높았을 텐데 사실 이날은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추구하는 그런 경기가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감점이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볼로냐와의 경기는 사실 나폴리가 추구하는 경기 운영이 다 완벽하게 된 경기는 아니었어요. 김민재, 크바라첼리아, 또 오시멘 이런 몇몇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으로 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는 체력 고갈과 부상자 속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파트너 센터백 라흐마니가 빠졌고 미드필더 안기사가 빠졌는데 그 두 명의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 고갈. 이날 좀 나폴리가 이른 시점에 교체 카드를 5장 다 썼어요. 특히나 어지간하면 빼고 싶지 않았을 듯한 미드필더 로보트카. 정말 나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기 막판에 패스 미스를 남발하더라고요. 패스 성공률이 막 95% 원래 이런 선수인데 그걸 보고 스팔리티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디에고 데메로 바꿔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한 거죠. 앞으로 나폴리는 모처럼 일주일 쉴 수 있게 됩니다. 24일에 로마를 상대하는데 로마전에도 부상자들 2명은 안 돌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체력을 보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상대로는 원래 나폴리의 모습, 시즌 초반의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요. 김민재 역시 쌩쌩한 김민재로 돌아와서 뭐 경기 막판까지
90분, 91분, 92분까지 풀대시를 하고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그런 초반의 김민재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리였습니다.